자,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첫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A 단원부터 우리가 Z 단원까지 전체 내용을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오늘은 A 단원에 대한 거를 준비했습니다. 자, A는 이제 분자에 대한 얘기예요. 잠깐 여기서 제가 조금 필기를 좀 잠깐 하고 갈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그 생물학을 이제 공부한다고 했는데 그 생물학을 공부할 때 제가 A부터 Z 단원까지 강의를 할 겁니다. A부터 Z 단원까지 쭉 강의를 할 거예요. 단원별로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 크게 좀 나눠 보면요. 세포 생물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A부터 여러분 A부터 H까지가 세포생물학 부분입니다. 출제에 많이 나오죠. 네, 출제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분자생물학. 자, 분자생물학은 우리가 I부터 L까지인데, L은 좀 안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L은 여러분 제가 이제 분류할 때 우리나라에서 보는 모든 시험 분류를 할 때 이 L은 분자생물학 수준에서 세포 내의 신호 전달이 일어난 걸 보는 건데 그게 좀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라서 우리나라에서 뭐 의사를 뽑는다든지 뭐 이런 시험들에서는 이걸 보는데 일반적인 시험들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단원이라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에서도 L은 빠져 있을 겁니다. 자, 단원은 제 머릿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L은 그냥 넣긴 했어요. 순서로만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 동물생리학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고 역시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동물생리학. 자, 동물생리학은 L, M, 그죠? M부터 W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동물생리학이에요. 시험 비중으로 본다면 이제 가장 많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험은요 이렇게 두 부분이 제일 잘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분자생물학은 좀 어렵죠.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꽤 있기 때문에 고득점 받기 위해서는 이쪽을 잘 해야 되는 거고 이 두 가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 베이스를 충분히 깔아주는 파트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뭐 90점 이상 맞는다 그럼 거의 합격이니까 90점 이상 받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잘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나머지가 식물, 생태, 진화, XYZ 부분입니다. XYZ 부분. 이 부분도 출제가 이제 꽤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내용이 이제 막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다큐멘터리와 같은 내용이 펼쳐지면서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는 좀 난해한 부분이다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난해하죠. 어떻게 이거를 공부해야지 점수를 잘 받을까? 사실 방법은 좀 그림 좀 많이 보고 데이터 많이 보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 다른 것들도 문제 푸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만 특히 이 부분은 문제를 많이 풀면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부분을 공부를 할 겁니다. 네 가지 부분을요. 그 중에 오늘 자, A 단원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자, A 단원.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요. A 단원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해놓았죠. 여러분 A 단원 해놓았습니다. A 단원 분자. 세포를 이루고 있는 분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포를 이루는 분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세포 안에 있는 분자들 물도 있고요. 핵산,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그 밖에 나머지 분자들 이렇게 좀 구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매핑을 해놨는데 이 매핑은 여러분이 시험 공부를 할 때 어떤 단어를 이렇게 구분 짓는 주요한 팩터가 되는 겁니다. 시험 문제라는 게 되게 핵산에서 물어보게 되면 뭐 핵산 안에서만 물어보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쭉 있어요. 그런 것들을 외워놓으면 시험에 당연히 도움이 되죠. 뭐 어떤 것들은 또 뭐 핵산의 일부 내용과 단백질 일부 내용과 탄수화물 일부 내용을 섞어서 내기도 하죠. 어쨌든 이제 공부를 할 때에는 단어를 나눠가지고 정리해놓는 것이 뭐 좋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들을 제가 또 서브 카테고리로 나눠 놓았는데 제 바람은 여러분이 최소한 이런 분류는 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더 나아간다면
핵산 내에 DNA와 RNA가 있고 DNA는 구조하고 TN값 출제가 되고 구조에 대해서 뉴클레오티드라든지 이중나선이라든지 AZ, B폼의 형태를 아는 것이 출제된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정말 베스트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여기에 실려있는 내용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볼 겁니다. 이 매핑은 여러분 제가 교재에 따로 앞쪽에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이 매핑은 여러분이 이렇게 자르셔가지고요. 단원을 공부할 때 앞에다 이렇게 딱 붙여놓으시고 단원을 항상 공부할 때 체크를 하시면서 내가 이 부분 공부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가면 좋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차를 갖고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내가 어디쯤 있는지 내비게이션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 보고 내가 안도하고 제대로 목적지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물 공부하다 보면 내용이 되게 많은데 그 많은 내용들이 정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사실 하다 보면은 정리가 잘 안 됩니다. 내가 뭘 지금 듣고 있는 거지? 어느 파트를 하고 있는 거지? 자꾸 이게 뭔가 어디론가 딴 데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그 딴 데 빠질 때 잡아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공부하실 때 딱 앞에다 붙여놓고 A단 공부해. 그럼 A단 앞에다 붙여놓고 이거 하고 있어. 착 공부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 하고 있지? 여기 하고 있어. 체크하시면서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노트 만드는 거 항상 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노트를 여러분 잘 만들어야 돼요. 노트 만들 때 역시 이거 복사해가지고 앞에 탁 붙여놓으면 좋죠. 그렇죠? 더 좋은 거는 노트는요, 자기가 직접 쓰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참 희한해서 자기가 직접 쓴 거는 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써드린 거는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뒤에 제가 노트 필기한 것들 있죠. 그것들도 이렇게 쭉 보여드릴 텐데 노트 필기한 것들. 자, 그것들도 여러분 따로 한번 적어보는 게 좋아요. 네, 따로 한번 적어보는 게 좋습니다. 네. 이거 지금 다 적혀 있잖아요. 이 친구 여러분 생물 만점자거든요. 네, 이 친구가 제 강의 듣고 생물 만점 받은 친구입니다. 참 열심히 한 친구거든요. 그 친구의 노트를 제가 받았어요. 이 친구가 저 주려고 놔뒀더라고요. 참 재밌는 친구인데 그래서 고맙게도 받았습니다. 이 친구 지금 이제 공무원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노트를 제가 너무 감사하게 받았고 제가 필기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 제가 좀 더 말하고 싶은 거 있으니까 이 필기 노트를 중심으로 더 적어 드릴 텐데 여러분은 따로 필기 노트를 이렇게 적어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노트는 여러분이 하나 갖고 있지만 여기다 제가 이렇게 적어 드리면 같이 적어 놓고 여러분이 뭐 30 노트라든지 이런 거를 따로 만드셔 가지고요. 30 노트 모르는 분도 있더라. 여러분 30 노트 예? 구멍 이게 3개 뚫린 거 있잖아. 바인더로 넣는 거 있잖아요. 이런 더 구멍이 많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런 거 하나 준비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쭉 적어 보는 거예요. 적는 게 여러분 공부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자, 오늘 뭐 한다고요? A단원. 자, A단원 들어가기 전에 생물학에 대해서 또 어떤 화학적 지식도 약간은 필요하니까 앞에 좀 제가 서술적인 얘기들을 좀 더 해드리고 그 다음 A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필기는 거 봅시다. 필기 노트 펴놓으시고 책 펴놓으시고 공부하십시오. 자, 필기 노트 보면요. 자,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상황을,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이제 저 아래 단계부터 윗 단계로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우주에서요, 지구를 바라봐요. 우주에서 지구를 이렇게 딱 바라보면은 지구, 생태계가 보일 겁니다. 그지? 생태계는 생물학적인 요소와 무생물학적인 요소가 다 어우러진 거죠. 그걸 이렇게 쭉 하늘 들여다보면 그 중에 생물들이 보일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생물권이라고 불러요. 생물권. 생물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을 한정시켜가지고 생물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그 생물권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쫙 들여다보면 생물들이 모여있는 게 보일 거예요. 종이 다 다르겠죠. 우리가 그런 것을 군집이라고 합니다. 군집. 군집을 쫙 들어가 보면 계속 줌인하는 거예요. 들어가보면 개체군이 보입니다. 같은 종으로 이루어져 있는 집단. 같은 종, 뭐 사람이라는 종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게 이제 개체군이죠. 그 개체군을 쫙 들어가서 하나의 개체를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하나의 개체를 또 쫙 몸 안으로 들어가 봐요. 그러면 그 몸 안에는 기관계라는 것이 들어있을 겁니다.
소화계 이러면 소화를 하는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뭐 위, 소장, 대장 뭐 이런 것들. 그걸 탁 나눠 보면은 이제 기관들이죠. 예? 위 따로, 소장 따로. 자, 그걸 또 안으로 탁 들어가 보면 조직이 보입니다. 조직. 그래서 우리 사람, 동물은 4개 조직이 있어. 몸 바깥을 이루는 또는 기관의 바깥을 이루는 상피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궤들을 이어주는 결합 조직. 자, 이렇게 그런 조직들로 이루어져 있는 게 이제 기관이에요. 그러면 그 기관, 그 조직을 이렇게 쫙 들어가면은 그 조직들은 전부 다 세포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포. 그 세포라는 걸 또 이렇게 쫙 들어가보면은 그 안에 분자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거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럼 다시 밖으로 나가듯이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것은 분자인데,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라든지 원소에 대한 얘기를 먼저 볼 거예요. 자, 그 다음 내가 이제 분자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 분자는 오늘 물부터 얘기를 할 거고, 거대 분자, 큰 분자기 때문에 거대 분자라고 좀 적었는데, 거대 분자들을 볼 거예요. 거대 분자는 이제 핵산, DNA, RNA,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 저분자, 필수 양소를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런 분자들이 모여 있으면 이게 세포죠. 여기까지가 세포 생물학에 대한 얘기죠.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배울 거니까 이거를 좀 자세하게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게 되면요. 조직이 나왔죠? 같은 세포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조직. 이것은 같은 종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같은 종류의 세포로 이루어짐. 이것이 조직이에요. 같은 종류의 세포로 이루어짐. 이게 조직이에요. 그 다음 기관이 나왔죠. 기관. 기관계. 우리 뭐 소화계라든지 면역계라든지 이런 것들, 배설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기관계예요. 그 다음 개체. 뭐 개체는 우리 하나하나 개체. 자, 개체군 여러분. 한 서식지에 살고 있는 같은 종, 같은 종. 이것을 우리가 개체군이라고 합니다. 군집. 한 서식지 살고 있는 모든 종. 이걸 제 군집이라고 합니다. 용어 아셔야 돼요. 그 다음 생태계. 생물학적 요소와 무생물학적 요소가 다 같이 있는 게 생태계죠. 생물권, 생태계.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공부할 거라는 거 알겠죠? 그죠? 여기까지는 동물생리학. 그리고 이런 내용을 똑같이 식물에서 배우니까 식물생리학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생태, 진화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다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건 용어인데요, 여러분. 우리 필기노트에 있는 거니까 제가 설명하고 갈게요. 자, 우리가 뭐 정성적이다, 정량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정성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물질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정성적 학문이라고 하고, 정량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물질의 양을 가지고 측정하는 그 연구를 정량적 연구라고 그래요. 야, 여기 있는 물질이 뭘까? 이건 이제 정성적 분석하는 거고, 그럼 이 물질이 얼마만큼 있을까? 그걸 이제 정량적 분석한다는 거죠. 생물학은 이 두 가지가 다 언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다뤄요. 자, 예를 들면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호르몬.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혈액 안에 존재하는데 그 호르몬이 누가 있느냐, 또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상황이 달라져요. 그럼 사춘기 아시죠? 사춘기가 왜 와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많기 때문에 그래.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 그다음 프로게스테론도 있고요. 남성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인데 사춘기 때 이르게 되니까 이게 양이 많아진 거예요. 소량이 있다가 양이 많아진 거야. 그래서 그게 있었지만 양이 많아지면서 사람을 많이 변하게 만들었죠. 우리가 다 중2병 많이 알았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생물학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팩터가 되기 때문에 정성적, 정량적 분석을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원소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자, 우리 그 생명체를 바라볼 때 원소 분자 순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또 이제 필기노트 여러분 보시고요. 그럼 교재도 같이 펴놓고 해당되는 파트를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교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교재는 우리 앞쪽에 여러분 다 매핑한 게 있었고, 우리 15페이지에 보시면은 서론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그 얘기 했어요. 그죠?
일반 생물학 교재 다루는 생물학의 범위 해가지고 생물권부터 해가지고 생태계. 군계라고 하는 것은 기후대를 말합니다. 열대 우림 지역이라든지 또는 툰드라 기후 같이 또는 뭐 사막 기후 같이 이런 기후대. 다음 군직, 개체군, 개체, 기관, 조직, 세포, 분자, 원자. 지금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자, 다음 장 넘겨보시면 원자와 원소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죠.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이제 이야기 형태로 서술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복습하실 때 읽어보시면 제가 오늘 한 얘기 다 적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 필기 노트 보면서 제가 더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필기해드리면 같이 적어 놓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노트를 따로 한번 복습하실 때 다시 적어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 교재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다 갈 거예요. 그럼 이해 가면 그 다음부터 문제풀이만 열심히 하시면 되거든요. 자, 내용 보세요. 자, 원소. 자, 원소가 우리 지구상에 있는 원소는 이게 96가지가 있어요. 원래 96가지가 있는데 이게 생명체 안에 다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명체 내에는 약 25가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없는 원소들이 많이 있죠. 뭐 없을 수가 있나? 들어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구상에 있으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체내에 쌓이지 않으니까 체내에 쌓이지 않으니까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구성하지 않으니까 25가지만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 중에 가장 많은 게 이거예요. 탄소. 이거 탄소죠? 탄소. 이거 H 이거 수소죠? 수소. O 이거 산소죠? 그다음 이거 질소죠. 예. CHON.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얘들이 96%를 차지합니다. 96%. 자, 유기물 구성의 주요 원소다. 생명체를 이루는 분자를 우리가 유기물이라 불러요. 생명체를 이루는 분자. 생명체를 이루는 분자. 이걸 이제 유기물이라고 하는데 이 유기물들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원소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잘해요. 자, 이거 나트륨이라는 이온이죠. 나트륨. 소금, NaCl, Na, 나트륨. 자, 그때 얘를 이제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적어요. 아래쪽에다가 적는 것은 양성자수, 위에 적는 것은 질량수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원자라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자, 이게 이 가운데 이제 핵이 있고요. 주변에 이제 전자라고 하는 것들이 구름처럼 퍼져 있어요. 전자라고 하는 것들이 퍼져 있습니다. 이 전자 구름이 퍼져 있는 형태를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거든요. 자, 그때 이 핵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있죠, 여러분. 이 핵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이제 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거의 질량이 비슷해요. 거의 질량이 비슷합니다. 자, 얘네 둘이 질량이 비슷한 애들이에요. 그리고 원자의 거의 대부분의 질량은 핵에 있는데 그게 양성자, 중성자를 나눠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Na 플러스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의 수로 표현했습니다. 질량을 수로 표현했어요. 이게 11이에요. 근데 무게를 했더니 얘가 23이야. 그러면 얘는 같은 수가 아니네. 12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래서 합하면 23이잖아요. 자, 그래서 거의 항상 같은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비슷비슷해요. 자, 그렇다면 뭐가 지금 숫자가 달라진다는 걸 보여줬어요? 중성자의 숫자가 달라지는 걸 보여줬죠? 중성자의 숫자가 달라져요. 양성자의 숫자는 여러분 바뀌면 원소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양성자라고 하는 것이 한 개 있어. 그럼 수소야. 한 개 있으면 수소. 한 개 있으면 수소거든요. 두 개 있으면 리튬이야, 리튬. 죄송합니다. 헬륨. 헬륨. 자, 그래서 세 개 있으면 리튬이에요. 세 개 있으면 리튬. 자, 이런 식으로 양성자의 개수가 달라지면 아예 원소가 달라져요. 그런데 중성자의 개수는 달라져도 원소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원소가 바뀌진 않습니다. 자, 그런 걸 우리가 동위원소라 불러요. 양성자의 수는 같지만 중성자의 개수가 다른 것들을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부른다는 거죠. 동위원소. 자, 여기 보면 이제 대표적인 걸 적어줬어요. 전부 다 탄소야. 전부 다 탄소죠. 전부 다 탄소예요. 탄소가 요게 이제 가장 흔한 형태예요.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가 6개, 중성자의 개수가 6개거든요. 양성자의 개수 6개, 중성자의 개수 6개라고 이게 6, 12 이렇게 적는다고. 양성자의 수하고 질량수를 적는단 말이에요. 응?
자, 그런데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져. 7개, 8개, 7개, 8개 이렇게 늘어나죠. 그럼 어떻게 돼요? 13C, 14C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그 중에 동위원소들 중에 방사능을 내놓는다면 방사능 동위원소라 부릅니다. 탄소 중에는 14C, 얘가 이제 방사능 동위원소죠. 방사능 동위원소 우리가 많이 다룰 거예요. 방사능 동위원소. 자, 핵 주변에 퍼져 있는 거 뭐라고 불렀습니까? 전자라고 불렀죠. 전자. 전자라고 하는 것들은 전하를 띠고 있는데 음전하를 띠고 있는 게 특징. 질량은 거의 없어요. 자, 짐작하시죠? 누가 전하가 있을 것 같아? 핵에 있는 것 중에서는 양성자죠. 얘가 양전하를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로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 개수가 똑같으면은 합이 0이 되는 겁니다. 양성자가 2개, 전자가 2개, 그럼 합이 0이잖아요. 플러스 2, 마이너스 2니까 합이 0이잖아요. 근데 이제 개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성자의 개수가 플러스 3인데 전자의 개수는 마이너스 2, 그럼 개수가 하나 줄었잖아요. 원래 마이너스 3인데.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온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플러스 1가 이온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사실 약간 화학 얘기인데 생물학에서도 다루니까 우리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수소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수소는 양성자 개수 1개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요? 수소라고 하는 것은 핵 안에 양성자의 개수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플러스 1. 전자가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1이죠. 이게 수소거든요. 전자라고 하는 것이 나가거나 들어올 수 있어요. 양성자는 이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럼 얘가 나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없어지니까 플러스 1이 되죠. 그 수소이온을 이렇게 적으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수소이온이 전자를 잃어버렸구나. 양성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양성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양성자가 되었다. 오케이? 이해가요? 자, 그래서 화학에 대한 거는 여러분이 좀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화학 결합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화학 결합. 자, 원자들끼리 결합을 한다. 또는 뭐 분자들끼리 결합을 한다. 라고 했을 때 화학 결합들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화학 결합들. 자, 공유결합한다라는 겁니다. 공유결합. 이온 결합한다라는 것도 있고요. 수소 결합한다는 것도 있고요. 반대로 발수 인력, 생물학에서는 소우성 상호작용인데 뭐 이런 것들도 있네요. 자, 그럼 어떻게 이제 결합하는 것들일까라는 걸 한번 얘기를 이제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얘네 네 가지가 다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합니다. 서로 땡기는 거에 의해서 결합을 하는 거거든요. 서로 땡기는 거에 의해서 결합합니다. 그러면 땡기는 것 어떤 게 하나 대표적이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그지? 이런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있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게 이제 결합이죠. 저런 결합 뭐라 부르냐면 이온 결합이에요. 뭐라고요? 이온 결합. 플러스 마이너스. 자, 여기 이제 누가 있는데 여기 또 누가 있어요. 얘가 전자를 하나를 갖고 들어왔어. 그러면 전자 갖고 왔으니까 마이너스 1. 얘는 전자가 나갔어. 그러면 플러스 1 이렇게 된다고 그랬지? 전자가 들어오고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얘네 둘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 했으니까 뭐예요? 서로 땡땡이 생겼어. 그게 뭐예요? 이온 결합이에요. 그래서 이온의 형태로 플러스 마이너스 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비슷한 결합이긴 한데 약간은 다른 거예요. 자, 이제 뭐냐면 첫 번째 공유결합은요. 얘가 전자를 잃고 얻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잃고 얻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전자를 그냥 공유해 버리는 거죠. 나는 잃기도 뭐하고 뭐 얻기도 뭐한데 그냥 전자를 그냥 공유하자. 자, 그게 공유결합이에요. 뭐 대표적인 걸 얘기를 드리면 이제 탄소와 탄소. 여기 보시면 이게 탄소가 있고요. 탄소가 있는데 얘가 전자가 이제 이렇게 하나가 있고 얘가 전자가 하나가 있는데 이 전자를 내놓기도 뭐하고 내가 갖고 있기도 더 갖기도 뭐하고 한 거예요. 그럼 얘네가 각각 전자를 하나씩 내놓아 가지고 야, 이건 내 거, 이것도 내 거 이렇게 양쪽에서 다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공유를. 알겠죠? 이런 게 공유결합이에요. 이런 게 공유결합입니다. 즉 전자를 당기는 힘이라고 하는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전자 친화도가 유사한 애들끼리 탄소는 전자 친화도가 똑같겠죠. 같은 원소니까요. 얘네 둘이 이렇게 전자를 당겨서 결합하는 것을 우리가 공유결합이라고 부릅니다. 공유결합. 자, 이온결합. 자, 수소결합이라는 것도 이게 나왔습니다. 수소결합은 수소가 참여하는 게 수소결합이에요.
한쪽 분자에 산소 또는 질소가 있고 다른 한쪽 분자에 수소가 있어 결합하는 것을 수소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역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요. 자, 이쪽에 분자가 있는데 얘가 수소를 내놓고 이쪽에 분자가 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산소를 내놓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이 이제 또 전자를 당기는 힘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 전자를 당겨서 서로 간에 결합을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근데 전자를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이온을 잃거나 이온이니까 되는, 그러니까 플러스 1가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전결 인력이 생겨가지고 결합한다는 거지. 이런 걸 우리가 수소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수소결합. 수소결합. 자, 반대를 발수 인력. 자, 반대를 발수 인력은 여러분 기름이 서로 뭉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비극성인 분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비극성인 분자. 비극성인 분자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 결합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를 발수 인력이라고 부른다. 자, 어떠한 분자가 존재를 하는데 어떠한 분자 둘이 존재를 하는데 이 분자에 전자가 이제 있을 거예요. 그 전자가 골고루 퍼지는데 전자가 골고루 퍼지는 가운데 어느 순간 한쪽으로 전자가 쏠리면 델타 마이너스라고 표현하고 델타 플러스라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분자들이 만약에 서로 가까워지면은 이쪽은 델타 플러스로 유도가 되고 이쪽은 델타 마이너스 유도가 돼요. 그럼 서로 간에 결합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소수성 결합, 반대로 발수이라고 불러요. 소위 말하면 기름들끼리의 결합입니다. 기름들끼리의 결합, 이런 게 이제 비극성 분자들 간의 결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결합이에요. 비극성 분자들. 자, 극성이다 비극성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용어를 한번 잠깐 다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극성이다 비극성이다고 하는 용어를 한번 생각해볼게요. 자, 우리 극성, 비극성 이런 용어가 지금 나왔는데 극성과 비극성. 자, 극성과 비극성 이렇게 나눴는데요. 자, 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 분포가 어느 한쪽에 쏠려 있어요. 몰려 있다. 이런 게 극성이에요. 비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 분포가 고르다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탄소라고 하는 애하고 산소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둘이 이제 결합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해요. 그래서 공결합을 뭐 한다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전자가 한쪽에 쏠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쏠려요. 즉, 산소가 전자를 당기는 게 더 세기 때문에 즉 전기 음성도가 크거든요. 전기 음성도, 즉 전자에 대한 친화도, 얘가 이제 큰 게 여기 산소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자가 이렇게 당겨요.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극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상태를 극성이다. 비극성은 이렇게 탄소와 탄소가 있을 때 전자를 공유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서로 간에 같이 가지고 있어. 같은 놈이니까. 전기 음성도 같잖아요. 같은 놈이니까. 전자의 분포 고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극성 문제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게 지방이에요. 그죠? 기름. 기름은 탄화수로 되어 있어. 탄소 이렇게 16개에서 18개 붙어 있는 애들 있지? 이런 애들을 우리가 탄화수, 지방산이라 불러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방. 이게 비극성 분자죠. 강력한 비극성 분자. 극성 분자,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게 물이죠. 산소, 수소가 만나고 있는데 둘이 전자 친화도가 달라요. 전자 친화도는 무조건 산소가 셉니다. 산소가 어떻게 해요? 전자를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자가 산소 쪽으로 쏠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자의 분포도가 한쪽 쏠렸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극성 분자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극성 분자.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왔는데 자,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공유결합, 이온결합, 수소결합, 반대로 발수력이라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그지? 극성, 비극성이라는 용어도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자, 이게 확 다가오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시게 되면 돼요. 알겠죠? 자연스럽게. 자, 생물학에서는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가장 강한 결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생물학에서, 그지? 생명체 안에 있는 분자들 중에서 강한 결합하고 있는 것들은 공유결합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다 약한 결합이에요. 약한 결합.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강하다 약하다라는 정도만 좀 구분해 주시면 좋은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비극성 분자죠. 딱 보시면 비극성 분자잖아요. 탄소들이 쭉 연결돼 있죠. 그죠? 탄소들이 쭉 연결돼 있잖아요. 지방산 뭐 이런 거였지. 반대로 발생력이 발생한다. 전자가 고르게 퍼져 있을 거예요. 여기 전자가 고르게 쫙 다 퍼져 있을 거거든. 그때 전자가 이제 움직여 다니니까 쏠릴 수 있죠. 전자는 움직여 다닌다. 쏠릴 수 있죠. 그럼 전자가 많이 쏠렸나 봐. 델타 마이너스. 전자가 이쪽이 별로 없었나 봐요. 이쪽으로 많이 갔겠지. 델타 플러스. 그럼 이런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생긴 것에 의해서 다른 분자와 결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반대로 발생력, 소우성 상호작용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물속에 들어있는 비극성 분자들끼리 서로 결합하는 현상. 지방끼리 결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끼리 결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해가요? 네. 자, 여기 재미있게 이 친구가 표현해 놓은 것 같은데 산소하고 결합하면 다 극성으로 봐라 이 얘기예요. 예? 이 무슨 암호 같네요. 그지? 산소하고 결합하면 다 극성으로 봐라. 산소가 들어가면 다 극성이에요. 근데 탄소와 수소가 붙어 있다 그러면 비극성. 탄소와 탄소 붙어 있다 비극성. 수소와 수소 붙어 있다 비극성. 질소와 질소 붙어 있다 비극성. 탄소와 질소 붙어 있다 비극성. 알겠죠? 재밌게 표현해놨어요. 예? 질소는 약간 극성이 있는 분자긴 한데 탄소하고 질소를 비교해보면 둘이 전자를 땡기는 힘이 비슷하기 때문에 탄소와 질소가 이렇게 붙어있는 분자라면 얘들은 비극성을 이루는 분자다 이 얘기예요. 탄소와 수소가 붙어있는 분자가 있다면 이것도 비극성. 탄소와 산소가 붙어있다면 이건 극성. 그지? 질소와 산소가 붙어있다면 이건 극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분자들을 봤을 때 거기에 원자들이 막 적혀 있는데 아, 이거 극성, 비극성 막 이렇게 딱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걸 알 수도 있는 거죠. 뭐 우리 시험이야 이렇게 분자 구조를 그렇게 하는 그림은 시험은 아니에요. 근데 책을 보다 보면은 뭐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또 그림들을 알아놓으면 훨씬 더 편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극성 비극성의 구분 정도는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분자들끼리 결합을 한다고 했을 때 분자들 결합한다고 했을 때 결합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크게 4가지 얘기합니다. 공유결합, 이온결합, 수소결합, 소수성 상호작용, 생물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아 맞다 그거는 그런 결합이었지 그건 그런 결합이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오케이. 알겠죠? 자, 이제부터 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뭐였어요? 그냥 생물학을 공부하기 위한 약간 서론적인 얘기예요. 우리 교재를 보면은 여러분 16과 17페이지에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16과 17페이지에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이제 분자수의 구성 물질에서 18페이지에 나오는데 18페이지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오른쪽 물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죠? 자, 우리는 뭐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시험 잘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합격해야 되잖아. 고득점 받아야 되고 그러면 외워야 될 것들은 꼭 외워야 되고, 그지? 몰라도 되는 것은 뭐 일단은 넘어가고, 필요하면 나중에 이제 보충도 하는 거고,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 이렇게 하면요, 이거 출제가 돼요. 나옵니다. 나오는데 2가지를 알면 돼. 그럼 우리 그거 아는 거예요. 자, 물은 2가지 알면 돼요. 극성 분자라는 사실, 물 분자 간에 수소결합이라는 사실, 이 2가지를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반드시 암기를 하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한 얘기도 있죠. 생물학을 잘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한 얘기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강의를 들은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시험 봤을 때 잘 받아야 되는 건자를, 점수를. 그럼 잘 받기 위해서는 뭘 외워야 될까? 뭐가 항상 질문에 나오더라?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때 물이라면 뭐가 나온다고요? 극성분자라는 것. 물이 극성분자라는 사실. 물 분자 간의 수소결합한다는 사실. 이 2가지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 내용이 파생되어 나옵니다. 자, 보세요. 물은 극성분자다. 제가 딱 적어놨잖아요. 생명체를 이루는 거의 모든 분자가 극성이에요. 물이 용매로 쓰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생명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세포 안에 생명체에 필요한 분자들이 있어요. 핵산,
DNA, RNA,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들인데 지방 빼고 거의 다 극성이에요. 그럼 그 극성인 분자들을 잘 녹일 수 있으려면, 잘 어울리게 할 수 있으려면 극성 용매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물입니다. 자, 용매다. 생명체의 대부분의 분자가 친수성이에요. 핵산,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빼고요. 알겠죠? 자, 물이라고 하는 애가 산소 하나하고요, 수소 두 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극성 분자예요. 전자가 이쪽으로 쏠려. 화살표 이렇게 표현했지. 전자가 산소 쪽으로 쏠리는 거야. 전자 땡기는 힘이 산소가 제일 세다고 그랬잖아.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델타 플러스. 그럼 어떻게 돼요? 수소가 있기 때문에 수소 결합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죠. 작은 분자고 극성 분자인 거예요. 104.5도 꺾여져 있는 모습이다. 104.5도. 이런 것도 뭐 극성 분자의 특징이니까. 극성의 특징이니까. 104.5도는 또 꼬러져 있다. 쌍극자 모멘트의 총합이 0이 아니다. 쌍극자 모멘트의 총합이란 건 뭐냐면 전자의 움직임의 총합이에요. 제가 전자가 여기다 퍼져 있을 거라고 그랬죠. 전자들이 쫙 퍼져 있을 거라고 그랬죠. 그럼 전자들이 퍼져 있기 때문에 전자가 뭐 이렇게 가는 거나 저렇게 가는 거나 이렇게 움직임이 하나의 이 분자 안에서 움직임이 다 합했을 때는 일로 간 거와 일로 간 것의 양에 갖고 한다면 일로 간 것과 일로 온 것의 양이 같다면 쌍극자 모멘트의 총합은 0이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얘는 전자가 이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0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좀 용어 아시겠어요? 쌍극자 모멘트라는 게 뭔지?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 움직임을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전자의 움직임이 총합이 0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극성 분자들은 쌍극자 모멘트의 총합이 0이 아닙니다. 비극성 분자들은 쌍극자 모멘트의 총합은 0이 됩니다. 네, 그런 게 특징. 자,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이죠. 교재에 있는 그림. 물 분자 간에는 수소 결합합니다. 하나의 분자를 봤을 때는 극성 분자인데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물 분자들 간에는 수소 결합. 그럼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 간의 결합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분자 간 결합할 때 수소 결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어떤 분자가 있어요. 뭐 탄소와 탄소가 이렇게 연결이 된 공유결합이야.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큰 분자를 만들었어요. 공유결합이지, 공유결합. 그지? 다른 분자가 있어. 탄소와 탄소 뭐 공유결합 있고 해서 뭐 어떻게 쫙 이렇게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럼 뭐야? 분자를 이뤘을 때는 공유결합들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쓰여요. 그런데 이 분자에서 수소를 내놓고 이 분자에서 산소를 내놨어. 그들 간의 결합이 생겨. 이게 수소결합이죠. 저게 수소결합이지? 수소결합은 한 분자 안에서는 잘 안 생겨요. 다른 분자들끼리 결합할 때 많이 쓰이죠. 그래서 얘를 이제 분자 간 결합에 쓰인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역시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수소결합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니까. 제가 약간 오버해서 항상 더 말씀드리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럼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를 내가 이 시험 잘 봐야지 100점 맞을 정도로 준비하자. 그래서 100점 맞을 수에 맞추자. 그럼 100점 안 나와요. 100점 안 나옵니다. 내가 이 시험 100점 맞아야겠는데 그럼 한 130%, 150% 정도 공부해줘야지 100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는 약간 더 오버해서 좀 더 말씀 많이 드릴 거야. 그러면은 시험 문제가 되게 쉬워진다고. 시험이 되게 쉬워진다고요. 그래서 약간 더 제가 말을 많이 하고 좀 더 많이 가르쳐 드려요. 여러분들 시험 준비해가지고요. 떨어진다. 그건 최악이죠.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또 역시 돈도 들였는데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 합격시켜야 되는 거니까 합격시키려면 여러분들 실력을 우리 시험 100% 수준이라고 했을 때 130%, 150%까지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안정적 90점 넘을 거예요. 안정적 90점 넘어가면 합격이잖아요. 이 친구처럼 만점, 물론 만점 받으면 합격이죠. 자, 그런데 그거보다 못하더라도 90점만 넘어가면 합격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걸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물 분자들 간에 있는 결합이에요. 자, 물 분자들 간의 결합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라는 것들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좀 이따 그림 보여드릴게. 자, 보세요. 자, 물 분자 간에는 이렇게 돼 있죠. 물 분자 간에는 여러분 노트예요. 수소결합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분자가 이렇게 있을 때, 물 분자들이 있을 때
물 분자들 간의 수소결합 형성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수소결합이 하나는 원래 되게 약한 결합이지만 여러 개가 결합을 하면 강한 결합이 돼. 물 분자 하나는 주변에 있는 4개의 물 분자들끼리 서로 결합을 하거든요. 이렇게 결합이 이제 4개가 나와요. 동시에. 희한해. 왜 4개나 나오냐면 이게 사실 되게 잘 끊어져요. 약한 결합이라서. 잘 끊어지는데 옆에 하고 또 금방 다시 수소결합을 형성을 해요. 끊어지는데 또 결합을 해. 그래서 1초면은 수조번이야. 수조번. 예? 수조번. 예? 예. 수조번 끊고 붙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빠르게 자꾸 붙어 나가거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수소결합을 여러 개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이제 모여 있는 것처럼 보여요. 강하게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럼 수소결합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요. 물 분자끼리 강하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죠. 응집력, 장력, 부착력이라는 힘들이 발생을 해요. 응집력, 장력, 부착력이라는 것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응집력, 장력, 부착력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물 분자끼리 모이려고 해, 응집력. 우리가 물을 틀면은 물이 떨어질 때 끊어지지 않아. 물 분자끼리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어. 장력. 물 분자를 제가 이렇게 칠판에 탁 던져 물이 붙어 있어. 부착력. 다 수소결합 때문에 물끼리 서로 모이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힘이에요. 자, 이번엔 기화열, 비열이라는 걸 얘기해 봅시다. 자, 비열, 기화열 높다. 증발되는데 열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 비열, 용매 1g을 1도씨 변하는 데 필요한 열량. 이걸 이제 우리가 비열이라고 불러요. 물 1g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 1칼로리예요. 여러분 1칼로리의 정의입니다. 1칼로리라고 하는 것은 물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1칼로리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기화열이 높다, 비열이 높다 이렇게 표현해요. 물은 다른 용매들에 비해서 기화열이 높다, 비열이 높다. 그럼 왜 이게 높으냐 이 얘기를 이제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온도라는 거 있죠, 여러분 온도. 온도라는 것은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예요. 온도라고 하는 것은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야. 그래서 온도가 없다는 것은 분자들이 잘 움직여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평균 운동 에너지가 높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러면 물이 있는데 이 물 분자들을 잘 움직이게 하면은 결국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제 물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분자들을 잘 움직여 다니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수소결합을 끊어야 되거든. 그래야 물 분자들이 잘 돌아다닐 거 아니야. 그런데 물 분자들은 서로 결합을 강하게 형성했죠. 동시에 4개가 결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4개를 끊어가지고 얘를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비열이 높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증발시킬 때에도 물 분자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날아가야 되는데 그때 열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기화열이 높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수소결합 때문에 또 생긴 하나의 현상이 이거예요. 0도씨의 얼음이 4도씨의 물보다 밀도가 더 낮아요. 자, 여러분 고체가 되었건 액체가 되었건 밀도를 비교했을 때 밀도가 낮은 게 위에 있고요. 밀도가 높은 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물과 기름을 섞으면 기름이 물 위에 뜨죠. 그럼 밀도가 더 낮기 때문에 기름이 위에 뜨는 겁니다. 마찬가지 같은 물 분자지만 얼었을 때 고체가 되었을 때 하고요. 4도씨 액체가 되었을 때 밀도가 누가 더 낮아요? 예, 얼음일 때가 더 낮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4도씨의 물이 아래쪽에 가라앉는 거죠. 자, 그 이유는 있죠. 자, 이유를 잠깐 보게 되면 자, 앞에 우리 그림 요건데 자, 이 그림 보시게 되면 이가 지금 얼음이죠. 지금요. 얼음. 물 분자들 0도씨에서 얼어요. 0도씨 물, 얼음. 분자들 간의 거리가 일정해요. 그런데 4도씨 물. 4도씨면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좀 올라갔네. 움직여 다니기 시작하는데 이게 운동 에너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막 돌아다니지 못해. 빠져나가지 못해. 수소결합이 강해. 땡겨 서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같은 공간 안에 물 분자가 오히려 많아져요. 움직일 수 있는데 오히려 많아져. 서로 땡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네, 밀도가 올라가죠. 같은 공간 안에 분자가 많아지니까 밀도가 올라가잖아요.
물론 이제 20도씨 정도로 온도를 더 올리면 물 분자들이 수소결합을 완전히 끊고 잘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어때요? 훨씬 더 밀도가 나아져. 그래서 4도씨의 물과 20도씨의 물은 또 다르죠. 20도씨의 물이 위에 있고 4도씨 물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얼음만 얘기하면 얼음의 밀도가 더 낮아요. 4도씨의 물보다는요. 자, 그래서 겨울철에 어떻게 될까? 물이 얼어가는 가운데 얼음이 되면 위에 떠. 밑쪽에 물이 있지.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야. 어떤 면에서? 얼음이라는 게 위에 떴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있어. 생명체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생명체라는 것이 탄생 가능해요. 왜? 얼음이 위에 뜨니까. 생명체, 물고기야, 이게 지금 여러분 보시면 물고기. 물고기가 지금 밑에 살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이해 가요? 자, 물 분자의 특징은 다 무엇 때문에 나와요? 극성 분자라는 특성과 수소결합 특성 때문에 나온다는 거죠. 자, 이 사실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뭐 특징들 쭉 이제 봤어요. 뭐 여기 하나 더 추가로 이 친구가 더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에 대한 얘기를 다 봤어요. 물에 대한 얘기 다 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얘기를 이제 해야 돼요. 잠깐 쉬었다가 핵산, DNA, RNA, 단백질 이 얘기를 제가 쭉 해드릴게요. 네? 분자들, 구조적인 특징들. 자, 우리가 첫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 잠깐 얘기를 해보았는데 필기를 여러분 중심으로 공부를 하세요. 여러분의 필기지 뭐. 그리고 책이나 이런 것들은 자꾸 보조 자료예요. 책은 읽는 게 좋아요. 필기는 암기를 하는 거고 책은 읽는 거고 이걸 계속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지. 틀린 거 나올 때마다 또 다시 노트에 적고 이걸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세요, 여러분. 이 친구 노트 필기한 거 보면 문제도 옆에 다 붙여놨죠. 연도별로 쫙 한 것들 적어놨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걸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공부하실 때 쏙쏙쏙쏙 머리에 들어가는 거니까. 거의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뭐 벗어나는 문제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시험 다 만점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지? 자, 그럼 물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 거대 분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거 잠깐 쉬었다가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